모든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어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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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편에 이어서 네. 창의적 마음 안내자 박근정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왠지 더 친해진 것 같고. 네. 제 사촌 언니 중에 네. 이름이 근정 언니가 있거든요. 근정 이름 흔하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름이 익숙하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친척 결혼식에 갔다가 사촌 언니를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저 어렸을 때 막 못맛 태워주던 언니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또 막 이렇게 용돈 주시고 하는 거 보면서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참 내가 좋아하는 언니다. 이 이름을 가진 분이 용돈의 의미일까요? 네, 그러면서 되게 성함부터가 되게 반가웠었어요. 네. 제가 또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네. 박근정 대표님을 파헤쳤습니다. 네. 블로그도 보고 페이스북도 보다 보니까 9월 대화치유 모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대화치유는 또 어떤 의미인가요? 네, 대화치유는 제가 하고 있는 워크숍 이름이에요. 4주 과정으로 딱 4분만 모시고 있는데요. 사실 상담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인식의 문제도 크고요. 네. 우리가 감기 걸리면 쉽게 병원 가서 약도 타다 먹고 뭐 주사도 맞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힘들거나 고민이 생기거나 할 때는 사실 상담받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마음의 병이니까. 네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요. 괜찮아질 거야. 인생이 맞아. 뭐 그런 거지. 뭐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거야. 요것만 좀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러고 좀 버티고 참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담이라는 거를 받기가 조심스럽거나 또는 상담받을 정도 나는 그 정도로 힘들진 않은데 그래도 종종 힘들어.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내 마음을 어떻게 좀 내가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방법들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좀 주체적인 나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거든요. 대화치유 시간에. 네. 그리고 비폭력 대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공감만으로도 굉장히 치유가 돼요. 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저랑 공감으로 이제 대화하면서 치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대화치유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 대화는 꼭 저랑 같이 하는 대화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과 하는 대화. 그게 사실은 훨씬 더 치유 효과가 커요. 그분이 네. 자신과 화해하면서 하는 대화, 친절하게 하는 대화. 그거를 좀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되게 네. 좋은데요. 네. 주체적으로 산다. 자기 스스로 정화도 되고. 네. 그렇군요. 그 아까 말씀하실 때 마음이 아플 때도 가서 심리 상담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몸 아픈 증상만 제가 언제 동영상 봤을 때 인지심리학 하시는 김경일 교수님 동영상을 봤거든요. 네.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몸에 상처가 나서 아플 때와 네. 마음이 아파서 힘들 때와 그 뇌의 같은 부분에 증상이 나타난대요. 맞아요. 같은 부분이 활성화돼요. 네, 그게 활성화가 된대요. 네. 근데 우리는 겉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만 네. 너 아프구나라고 알아주지 마음이 정말 아픈 사람한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는 게 뭐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 하시는 거 들으면서 맞아. 뇌는 똑같은 부분이 네. 아프기 때문에 같이 아픈 건데 마음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듯이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는구나. 예, 네. 그게 공감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 문화가 좀 그런 게 자연스러워지면 좋은데 네. 노래 가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게 무슨 마음의 병 있는 것처럼 저는 이 가사를 딱 들었을 때 마음의 병은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담을 받고 싶은데 기록이 남지 않는 상담을 받고 싶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본인이 인지를 한 거죠. 필요하다고. 그렇지만 상담 받으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몰래 하고 싶어 하는 경향. 네. 이게 좀 문화가 좀 자연스러워지면 좋겠어요. 네. 근데 요즘 젊은 사람, 젊은 친구들, 대학생이나 아니면 지금 청소년들은
이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서 네. 마음이 아프면 나 상담받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네. 친구들이 있대요. 네. 좀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아플 때는 찾아가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그 5분 명상도 블로그에 꾸준히 올리고 계신데 네. 소개도 좀 해주시고 좋은 점도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제가 뭐 명상 잘 몰라요. 명상 잘 모르는데 최면 상담 공부할 때 추천받았던 책이 있어요. 네. 아침 5분에 할 수 있는 자기혁명 100가지 프로젝트라는 책인데 명상책이 아니라 큰 의미에서 명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00가지 방법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내 마음을 좀 긍정적이고 뭐 좋게 바꿀 수 있는. 근데 이거를 책을 그냥 후루룩 읽으면 안 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을 묵혀놨다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걸 딱 보니까 이게 녹음하면서 내가 녹음을 하고 들으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5분 동안 내가 눈 감고 뭘 해야 되니까 네. 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내가 외우고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하고 제가 했다가 녹음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하고 있는 명상 내용은 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명상이 많고요. 이 책이 뒤로 갈수록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쪽의 명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상은 잘 모르지만 하루 5분이라도 이렇게 내 몸의 감각도 느껴보고 나한테 좋은 말도 해주고 이런 나와 대화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까 그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넓히는 한 가지 방법이 또 되기도 하거든요. 내 느낌, 욕구 알아차리는 자기인식 능력도 키워주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실까 하고 블로그에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꾸준히 하시는 분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 얼마 전에 그 이정현 펠키님이라고 그 명상 안내자분이 한번 나오셔서 엄마들이 잠깐 할 수 있는 명상 좀 저희가 녹음해 주세요 했는데 그걸 제가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듣느라고 이렇게 마음 이렇게 누워가지고 피곤해서 누워서 듣고 있는데 정말 릴렉스가 되면서 그냥 명상할 때 자꾸 잡념 생기는데 그걸 들으면서 하니까 집중되면서 좋더라고요. 저도 뭔가 음성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이 돼서 명상이 더 잘 잡념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어떨 때는 음악이나 안내를 따라서 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냥 고요히 혼자 있고 싶을 때도 가끔씩 있어요. 저도 마음이 진짜 산란할 때는 막 고요히 못 있겠을 때는 음악도 틀어놓고 명상하시는 선생님들 음성을 들어가면서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각자 상황에 맞춰서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해주시는 거를 시작으로 명상에 하나씩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박근정 대표님 블로그 또 막 찾으러 가시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네. 근데 그 고요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두 아들이 함께 있을 때. 제가 그 박근정 대표님 본인 소개에 계속 항상 두 아들 엄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친근감이 가고 나랑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다가갔는데 그 아드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들 둘 낳았다고 저 목메달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뭐 친정엄마, 시어머니부터 해서 시어머니도 아들 셋에 딸이 없으세요. 이런. 그러니까 딸이 있어야 된다.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어머니 딸도 딸 나름이에요. 이러거든요. 어머니가 기대하는 그런 딸만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데 저는 지금은 그냥 두 아들의 엄마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사실은 셋째 낳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남편이 아니래요. 너와 나 사이에는 셋째를 낳아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할머니 그런 거 잘 보시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저 낳으면 또 아들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들 둘로. 그리고 이게 둘째가 또 둘째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막내 역할을 애교가 해요. 많죠. 애교가 많고 좀 약간 딸은 아니지만 딸이라면 딸 같은 아들 약간 얘기도 많이 하고 옆에서 애교도 많이 떨고 좀 그래요. 네, 둘째 그래요? 딸 같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엄마한테 못했던 애교를 우리 아들은 저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엄마한테 좀 죄송하고 그리고 그 앞에 두 아들 엄마라고 써놓은 거는 그냥
꼭 두 아들이라는 그런 포커스보다는 엄마라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엄마입니다. 네. 그리고 상담이나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도 엄마일 때 굉장히 반갑고 맞아요. 너무 좋고 할 얘기도 많고 공감대가 있죠. 네. 그런 분들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좀 그거를 제일 앞에 놔두고 잘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 덕에 제가 성장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제일 앞에 썼었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 저번 편에 나오셔서 아이들이 싸울 때 네. 그 화가 너무 많이 네. 나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다 네. 하셨는데요. 이제 아이 때문에 화가 날 때 엄마 화나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 화내는 엄마에게라는 책을 네. 쓰신 박현수 작가님도 나오셨는데 네. 그 엄마들의 화는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엄마들의 화. 네, 일단 화는요. 꼭 엄마들의 화뿐만이 아니라 화는 나쁘거나 무조건 참아야 되는 감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하면 무조건 내는 건 나쁜 거야. 참아야 돼. 그렇게 화내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니야.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고 아이한테 화내면 안 돼. 이게 너무 커서 좀 화를 제대로 좀 못 본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 화라는 감정은 사실 우리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 자체는 약간 동물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은 좀 내 경계를 넘어서 들어올 때 화를 내서 우리가 경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나를 보호하는 그런 동물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화라는 감정이 무조건 나쁘거나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정당하게 내고 있는 화인지 분별이 좀 필요해요. 꼭 분별해야 되는군요. 아이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가 화 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화가 맞아요. 정말 날 때도 네,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뭐 때린다거나 하면 때리지 말라고 화도 내야 되고 그게 좋게 어머 왜 때리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 마라거나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화가 나쁘다는 인식 자체는 사람들이 화를 낼 때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화를 표현할 때 거의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비난을 섞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화는 나쁘다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낼 때 내가 지금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환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환지, 아니면 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내 감정 때문에 내고 있는 환지, 그런 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공간이 필요한데요? 네, 공간이 제일 많이 필요하죠. 제일 많이 아이와의 관계에서. 네. 근데 화라는 감정을 가만히 보면요, 그 안에 진짜 감정이 숨어 있어요. 그 비폭력 대화에서도 감정은 내가 원하는 게 충족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주는 신호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화도 신호거든요. 뭔가 나한테 충족이 안 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건데 그 화를 가만히 보면 억울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슬퍼서 화가 날 수도 있고요. 걱정이 돼도 화가 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억울할 때 화가 났다면 내가 원하는 건 이해받거나 서로 소통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슬퍼서 화가 났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위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걱정돼서 화가 나는 거라면 내가 원하는 건 상대의 안녕? 뭐 이런 거겠죠. 우리가 아이 아플 때 화 잘 내거든요. 네. 걱정되는 마음을 맞아. 화로 표현하는 거야. 나는 네가 아픈 게 이게 걱정되고 염려스러워 이게 아니라 그러게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녔어?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리고 나서 찾았을 때 네. 사실 되게 기뻐야 되는데 화부터 나는 거죠. 네. 너는 왜 나한테서 떠나서 나 이렇게 화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화 안에 내가 정말 어떤 진짜 감정은 뭔지 그때 내가 원하는 거는 뭔지를 찾아보면 사실 아이 때문에 화나는 거 아니거든요. 아이의 말이나 행동은 그냥 자극일 뿐이고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화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바깥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그 욕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화를 낼 때도 내가 왜 화가 나지? 이게 진짜 나를 방어하기 위한 화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감정이 올라서 그냥 내는 화인가? 그런 거를 좀 바라보는 공간을 또 줘야 되고. 그리고 그 화의 정말 감정은 뭔지, 슬픈 건지, 걱정이 되는 건지, 뭐 억울한 건지, 짜증인지 이런 거를 좀 보시고
화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연습.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군요. 네,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된다가 아니라 화 나잖아요. 나요. 근데 그 내 욕구를 좀 알아서 원하는 걸로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한테 비난이나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엄마는 지금 조용한 걸 원해! 라도 한다든가 엄마 지금 휴식이 필요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뭐 하지마가 아니라 네. 엄마한테 뭔가 해줘 또는 이걸 해 라고 하는 그런 거로. 내가 원하는 걸로 화는 내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어떤 분이랑 대화하다가 무슨 책에서 보셨다고 불교에서는 그런 감정들 안 좋은 감정들 뭐 마라라고 부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수행하는 제자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제 그 마라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붓다한테 어떡하냐고 왔다고 그랬더니 들여보내라고 차 한 잔 주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시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냥 오면 왔구나 하고 그냥 너니? 그리고 차 한 잔 마실래? 그냥 이거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다가 가고 싶으면 그래 너 갈래 안녕 하고 이렇게 보내는 건데 그거를 좋은 감정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화도 살다 보면 나요. 화 너무 안 내면 화병 걸려서 죽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를 잘 내는 나의 욕구와 연결돼서 맞아요. 화를 내는 연습. 이게 필요하군요. 비난이나 폭력이 아니라 내 욕구로 이제 화를 내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아이가 싸울 때 굉장히 화가 1만 내면 될 걸 10으로 막 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내 어릴 적 어떤 상처받은 지점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요. 이런 거는 제가 아무리 의식을 그 공간을 좀 공간을 만들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다른 감정에 비해서. 그렇게 패턴적으로 아이랑 관계에서 요럴 때 나는 꼭 화가 나더라. 이런 게 있거든요. 아이 밥 안 먹으면 화나는 엄마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잘 안 씻으면 화나는 저 그것도 있거든요. 잘 안 씻으면 화나는 거. 아이 씻는 거에 막 너무 예민하게 사람들 있어.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찾으면 내가 그때 이런 것 때문에 맞아 상처받았었지. 그래서 지금 내가 아이를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좀 화가 나고 잘 안 되는구나 하면 아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좀 화를 덜 낼 수도 있는데 이게 자동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도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내면 아이 좀 치유를 받으시면 좋아요. 직접 받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 스스로 해도 돼요. 그때 어린 나를 내가 위로해주는 뭐 편지를 쓰든 말을 해주든 너 그때 얼마나 무서웠니? 뭐 얼마나 억울했니? 얼마나 슬펐니? 너는 이런 돌봄을 받고 싶었지? 이런 식으로 글을 쓰든 나한테 말을 해주면서 이게 감정이 여기에 꽉 뭉쳐서 저 안에 저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얘를 꺼내서 풀어줘야 돼요. 살살살살. 다독다독. 다독다독 해주고 풀어줘야 이제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화가 좀 덜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나를 위로하고 돌보는 작업을 해주셔도 좋아요. 내가 토닥토닥. 패턴적으로 화내는 어떤 지점이 있다면 나한테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이런 걸 좀 찾아보시고 토닥토닥 해주시는. 일단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때마다 한 번씩 기록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내가 화가 났던 순간들 해가지고. 말씀 듣다 보니까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 우리 애청자분들은 화를 아주 잘 다루실 것 같아요. 화내는 엄마에게 그 박현수 작가님이 벌써 저희 2번에 나와주셨고 횟수로 따지면 이제 여러분 또 박은정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화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야 되는구나 들으시면 화 다루기 도사 되셔가지고 곧 화를 잘 다루는 엄마 책 쓰셔가지고 나오실 것 같아요. 저희 팟캐스트에. 아니 화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화는 다 똑같은 화인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특히 지금 사춘기 아이들을 두신 어머님들은 화가 더 많이 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사춘기 자녀 고민이 있는 어머님들은 어떻게 위로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페이스북에도 계속 그런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사춘기 돼서 이런 이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딸한테 뭐 내가 수모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참았다. 참았다도 되게 맞아요. 많이 올리시거든요. 많아요. 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참았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아이 행동이 정말 낯설고 그렇잖아요. 되게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자니 내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동안 하던 대로 아이를 관리하자니
아이는 막 튕겨나가요. 이럴 때 또 대화법 배우러 많이 들어오세요. 어머니들. 그 시기들이 있으세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서 막 오시는데 제가 예전에 청소년 발달 배울 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춘기는 어른으로 독립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부모를 이제 큰 나무라고 한다면 네. 옆에서 아이나무가 곱게 잘 자라면서 성장하고 독립하면 좋겠는데 사춘기 청소년들이 독립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뿌리채를 완전히 뽑아서 다른 흙에 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면서 독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렸어요. 네, 인상적인데요. 네. 그래서 요 시기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아무리 걱정해서 좋은 말, 바른 말 해줘도 뭐 겉으로든 속으로든 무조건 반항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내가 하겠다는 이게 너무 강해서. 네네. 그래서 이런 청소년기 아이들의 특징을 좀 보시면 아이들 바라볼 때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질 것 같고요. 요즘에는 뇌과학도 많이 해서 사춘기 때 네, 뭐 맞아요. 뇌가 뭐 공사 시기다, 뭐 여러 호르몬들이 뭐 나와서 뭐 혼란의 시기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자료를 좀 보시면서 아이를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아이가 상황에 맞지 않게 좀 감정적이 되거나 굉장히 저항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있죠. 괘씸한 녀석, 뭐 버릇없어,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저걸 고쳐야지라고 아이랑 힘겨루기보다는 아, 우리 아이 뇌에서 지금 뭔가 공사가 막 벌어지고 있구나. 뭐 무슨 특별한 호르몬들이 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나 보다. 나한테서 이제 독립돼가지고 혼자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저렇게 좀 하는구나, 반항하고 뭐 좀 특별한 반응들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저는 좀 저 스스로 속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저도 자존심 상하고 막. 맞아요.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왜? 뭐 이런 맞아. 마음이 들면 그냥 저 먼저 셀프 토닥토닥 해요. 그럴 때도. 아이고, 아들한테 좀 존중받고 싶었어? 뭐 이러면서 아이랑 좀 잘 소통하고 싶은데 너 그렇게 노력하는데 안 돼서 지금 많이 서운해?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 마음이 좀 가라앉기도 해요. 그 사춘기의 뇌가 그 편도체, 감정적인 뇌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상황인데 갑자기 버럭할 때가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해놓고 내가 왜 그랬지 이유를 모른대요. 맞아요. 그 발달할 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건데 곱게 그 과정에 맞춰서 잘하면 딱 좋은데 이 뇌가 어느 순간 호르몬이 이게 확 나와버리고 어느 순간 이게 확 나와버리면 그게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맞아요. 컨트롤이 안 돼서 화를 내고도 나 왜 화냈지? 자기가 이해 못하는 게 많대요. 근데 이제 사춘기니까 엄마한테 애기처럼 엄마 미안해 이게 안 되고 그 말을 못하는 거죠. 맞아요. 내가 왜 화냈지? 내가 좀 너무 하긴 했구나라고 느끼긴 하지만 그걸 표현을 잘 못하는. 그래서 곧 다가올 미래라.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어떤 반응에 내가 막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냥 공사 중이구나. 공사 중이구나. 독립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축하해줘야 되겠구나. 어른으로 이제 커가는구나. 이렇게 좀 옆에서 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최정혜 대표님이 그랬어요. 사춘기가 생각에 꽃이 피는 시기? 맞나요? 그거 듣고도 그렇구나 했는데 저도 그 학부모 교육하는 데 가가지고 사춘기 아이의 뇌는 이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불균형적이어가지고 이랬다가 화냈다가 막 이래서 그걸 들으면서 되게 많이 이해가 갔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때 그랬구나. 또 작은 아이도 그런 시기가 오겠구나 이해를 했는데 또 그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 청취자분들이 또 많이 이해가 가실 것 같네요. 뿌리채 뽑히는 거. 맞아요. 뿌리채 뽑아가지고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본인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요즘 그 페이스북에 책 표지 릴레이 하잖아요. 저도 하고 있고 하는데 그 책 제목 중에 자기 미움이라는 책 표지 보고 좀 궁금해졌어요. 어떤 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기 미움 책은요. 저의 좀 인생책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종종 들여다보는 책인데요. 제가 좀 자기 미움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열등감도 심하고 자존감도 낮고. 근데 이 책에
그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의 작동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인 나로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되는지 좋을지 그런 게 설명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나도 나에게는 공평하게 잘 대해줘야 할 타인이다. 이 부분이에요. 되게 공감 가는데요? 나를 어떻게 대하세요? 나는 나를. 나를 나로 대하죠. 난 저를 너무 사랑하죠. 근데 제 머릿속에 나한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가만히 보면 남보다도 못하게 대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타인한테는 못할 말. 맞아요. 타인한테는 예를 갖추고 배려를 해서 얘기를 하지만 나 자신한테는 그때 이랬어야지. 왜 이것밖에 못했어? 이렇게 했었어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했었어야지. 계속. 자기를 많이 혼내셨군요. 네. 자기 비난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얼어서 제가 뭔가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거를 제가 관찰하면서 계속 저를 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었어야지. 저렇게 했었어야지.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완벽주의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훌륭하신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스스로를 미워하셨을까 싶어서 열등감이 있을 것 같지도 않으시고. 열등감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앞에 있는 맨 첫 장에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나누고 싶은데 좀 읽어드릴까요? 나눠주세요. 선택이야말로 가장 큰 삶의 용기다.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다.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다.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걸 선택하는 것이다. 어떠세요?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요. 용기가 생기지 않으시나요? 네.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였네요. 네. 그렇군요. 선택.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인터뷰를 위해서 페이스북 보다가 근데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좀 커서 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모든 페이스북 모임에 인문학 공부면 인문학 공부, 뭐 공간 클래스면 공간 클래스, 뭐 이렇게 뭐 모임마다 다 얼굴이 계신 거예요. 뭐 세바시에도 등장하시고 그래서 대인관계도 엄청 많으시고 그 많은 그러니까 활동하시려면 체력도 그렇고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실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글쎄요. 저는 활동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SNS에 그거를 계속 올려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전업주부이다가 일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아줌마 친구들만 이렇게 만나다가 이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 욕구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한 달에 한 4개 정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어요. 둘째가 아직 어리고 그래서 그 모임들이 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 돼요. 가고는 싶은데 이 저녁을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돼서 한 달에 뭐 많으면 4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안 넘으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저녁에 나가는 거를. 그럼 원칙 괜찮네요. 네. 일상도 깨트리지 않으면서. 맞아요. 일주일에 한 달 4번 많으신 거예요? 많은 건가요? 그 지금까지 읽으신 책 중에 아까 자기 미움이 인생책이라고 하셨는데 책이나 아니면 요 근래 읽으셨던 기억에 남는 책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요 근래 읽은 책 중에서는 그 박지연 선생님의 엄마 말하기 연습 아시죠? 네. 여기서도 저희가 한번 소개했었어요. 이 책은 사실 맘스라디오 공감톡이라는 방송을 엮은 책인데요. 제가 비폭력 대화 처음 배울 때 대화의 원리는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표현할지가 정말 막막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외워서 했다 그랬잖아요. 알겠는데 내 마음도 알겠고 욕구도 알겠고 너의 마음도 알겠는데 이 표현이 안 해본 표현이라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이 좀 이런 표현을 해보세요. 이런 걸
받쳐주세요. 그런 그래서 표현들이 나와요. 연습. 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방송의 도움을 굉장히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책이 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뒤에 있는 게 이제 우리 아이 이해하고 공감하기, 그래서 아이 상황별로 어떻게 엄마들이 대화하면 좋을지가 나와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앞쪽이거든요. 엄마인 나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네, 맞아요. 네, 그 파트에는 나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공감할 수 있는 방법, 상대와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프로세스대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저는 이 책은 정말 모든 엄마들이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저도 그때 이거 그 소개해드릴 때 두고두고 볼 책이다. 계속 이런 상황일 때 또 잊어버리고 있을 때 다시 또 들춰보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책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책이 또 기억에 남는 책이시군요. 네. 들으셨죠? 모든 엄마들. 자, 우리 창의적 마음 안내자분이 생각하는 요즘의 인생 키워드는 뭘지 굉장히 창의적일까 궁금해지네요. 그렇게 창의적이지 제 인생 키워드 3가지는요. 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깨달음이 하나 있고요. 깨달음. 그리고 창의적 마음 안내자. 그다음에 따뜻함. 다 어울리시는데요. 그래요? 어울리나요? 사실 따뜻함은 안 어울려서 제가 갖고 싶은 거라. 따뜻함이 외모에서 제일 많이 느껴져요. 제가 되게 무뚝뚝하거든요. 그래서 좀 따뜻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없는 거라 그런 건지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좀 따뜻함을 풍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따뜻함을 추구해요. 요즘에. 따뜻한 사람 옆에서 어떻게 하면 좀 그게 표현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걸 좀 모델링 하려고 따뜻한 사람을 제가 쫓아다니고 있고요. 창의적 마음 안내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음 안내자는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창의적이라는 거는 상담을 하면서 제가 좀 추구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이 정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틀을 놓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근데 최면 상담 대가 중에 밀턴 에릭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상담하실 때 그런 정형화된 방법을 하지 않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상담을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상대의 입장에 집중하면서 그 사람의 자원을, 긍정적인 자원을 끌어내서 이제 창의적으로 상담을 하셨던 분이라서 저도 좀 창의적으로 상담하고 싶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말을 하면 되겠지 싶어서 자꾸 창의적 마음 안내자 이렇게 앞에다가 이미 이루신 창의적을 감사합니다. 창의적을 붙였고요. 하나는 깨달음인데 이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갖고 있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이게 가장 큰 질문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떤 고통들은 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꼭 제가 상황에서 오는, 환경에서 오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저는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컸고요. 초등학교 때 좀 친구들이 약간 따돌리는 거? 뭐 대놓고 하진 않아도 그 느낌을 느낀 거예요, 제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따돌리는구나. 그래서 좀 관계의 어려움들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부모님이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이나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에서는 나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지를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엄격하셨던 것이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셨구나. 근데 그 느낌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하게 오고. 그러셨군요. 3가지 키워드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도 전업주부 하시다가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 바쁘게 일하던 직장인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또는 개인의 쉼을 위해서 집에 돌아가시는 엄마들이 있어요. 지금 대표님과 반대로 대표님은 이제 집에서 전업주부 하다가 이제는 상황이 돼서 또는 나누고 싶어서 나오셨는데 계시다가 사회에 계시다가 다시 돌아가신 분들은 좀 불안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뭐 아이를 다 키운 것도 아니고 이제 큰아이가 고등학생이긴 한데 그동안의 경험으로 좀 제가 느낀 거를 좀 나누어 드리자면
저도 직장맘에서 전업주부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큰아이 4살 때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네. 근데 그때 딱 그만뒀을 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정말. 그러네요. 네. 뭐 아이 교육이며 집안일이며 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애는 있는데 애는 4살인데 이제 뭘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뭘도 해야 되겠는데 잘 키우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잘 키우고 싶은데 해서 뭐 온라인으로 막 정보도 찾고 육아 관련 책도 읽고 막 고수들이 했다는 방법도 막 해보고 처음에 정말 열정적으로 책도 막 사들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껏 뭐 고수들이 이거 했는데 됐어? 나도 해봐야지. 그리고 딱 가져서 짠 하면 우리 아이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걸 아이 탓을 했어요. 막 화를 내고 속으로 내가 왜 이런 걸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비난도 하고, 그것도 하고. 예. 그러니까 막 우울한 거예요. 아니 나도 저 고수처럼 잘 키워서 애를 좀 천재까지는 아니어도 영재까지는 만들어보고 싶은데 애는 안 따라주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막 여기에서 계속 그런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깨닫는 게 그런 엄마, 그런 기질, 그런 성격을 가진 엄마와 이런 성격과 기질을 가진 아이의 요 조합은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근데 고수들이 한 그 방법은 그 사람한테 정말 맞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하니 당연히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를 좀 응용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배워와서 하는 건 좋아요. 처음부터 제가 알 수 없잖아요. 처음 애를 키우는데 좋은 방법은 이거야라고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고수의 어떤 좋은 방법들을 가져와서 아이한테 육아 방법으로 쓰는 건 좋은데 안 되면 좀 아이한테 맞는 거.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걸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또 화를 내게 되고. 뭐 미술놀이를 막 정말 그 김장비니 같은 걸 깔아놓고 밀가루놀이, 쌀놀이 이런 거 했거든요. 다 한 번씩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아이한테 뭐가 좋다더라 이걸 들어가지고 하는데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놀잖아요. 네, 맞아요. 밀가루를 가구 있는 쪽으로 막 뿌리고 그러면 여기는 안 돼 하면서 이제 제지하기 시작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치우면서 힘들어서 그 한탄을 또 아이한테 막 하게 되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다가 또 집에 가면 욕심이 또 생기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잘해야 된다는 먹이는 거, 아이 교육시키는 거 막 이런 거 하시는 건 좋은데 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좋겠고 그걸 좀 좋은 걸 가져와서 응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막 힘들어하시기보다는 지금 내 아이하고 나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육아법은 내가 하는 게 그냥 최고야.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하는 육아법이 내 아이한테는 최고라는 마음. 그걸 좀 가지시고 하면 저 같은 그런 시행착오는 안 겪으실 것 같아요. 네. 화내는 엄마에게 책에서 이런 내용 비슷한 거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많은 엄마들이 네. 육아서를 따라하다가 아이를 질타하는. 네, 맞아요. 이게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도 여자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 말씀 하라니까. 네, 저는 그냥 제가 엄마로서 그냥 살았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처녀로 살았으면 이렇게 내면 성장을 하고 좀 어른 같은 어른이 돼서 살지 못하고 나만 보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되고 좀 아이랑 관계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또 성장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거 외에 우리가 엄마라서 아이 주변도 바라보게 되고 사회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 없던 정치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정말 무슨 자연에도 관심, 뭐 이 우주, 환경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라는 거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이들은 정말 엄마한테 맹목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주거든요. 이런 사랑은 어디서도 받아볼 수 없는 사랑인 거잖아요. 네. 우리는 아이를 비교하지만 아이는 엄마를 비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냥 엄마인 그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 그런 거를
감사하게 기쁘게 그렇게 누리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아이를 길러내는 위대한 엄마거든요. 이야, 마지막 말씀 멘트가 심금을 울리네요. 듣고 계신 분은 정말 감동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나눠주신 이야기도 되게 따뜻한데 마지막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주 아름답고 멋진 존재다. 응원받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네. 자, 저번화, 이번화에 걸쳐서 되게 공감도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로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나도 그랬는데 마음 안내자분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는 다들 멋지고 아름다운 엄마입니다. 토닥토닥 나를 좀 안아주시는 시간 만드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